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찰스 슈왑, 투자 불변의 법칙, 주식 투자의 대중화를 이끈 찰스 슈왑의 투자 원칙과 철학, 찰스 슈왑 지음, 김인정 옮김, 송선재 감수,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찰스 슈왑, 미국의 가장 큰 금융서비스 회사 중 하나인 찰스 슈왑 코퍼레이션의 창립자이자 CEO를 지냈고 현재 회장을 맡고 있다. 찰스 슈왑은 1970년대 월스트리트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 할인 증권사를 설립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투기라고 생각하고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에도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찰스 슈왑은 개인 투자자가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급여 소득자 등 보통 사람이 투자를 통해 기업의 주인이 되고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이에 미국인들은 그를 투자의 대중화와 민주화에 이바지한 개인 투자자들의 영웅, 미국 금융계의 거인이라 부른다. 열정적인 개인 투자자로서 브로커의 자문 없이 직접 주식 분석을 하던 찰스 슈왑은 1971년 찰스 슈왑의 전신인 퍼스트 커먼더를 샌프란시스코에 설립, 이후 1973년 찰스 슈왑 앤드 컴퍼니로 회사명을 바꾸며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 한 할인 증권사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내 신생기업의 한계에 부딪혔다. 고객은 몰려들었지만 갑자기 늘어난 거래 수요를 감당할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저가 수수료 주식 매매라는 야심차고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수십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만다. 슈왑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회사를 매각하며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합병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영리하고 시적절한 차입 매수를 통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독립해 찰스 슈왑의 이름을 지켰다. 또한 기업 공개 직후 맞게 된 1987년 주식시장 대폭락과 닷컴 버블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 원치 않은 대규모 구조조정 등 여러 부침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 솔루션을 수립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찰스 슈왑 뱅크를 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회사와 고객의 자산을 지켜냈다. 저자는 투자 서비스 업계에 무수히 많은 혁신을 일으킨 퍼스트 무버이기도 하다. 찰스 슈왑은 1980년 업계 최초 24시간 전화 시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고 1984년 판매 수수료 없는 뮤추얼 펀드 슈퍼마켓 원소스를 출시, 1996년에 이미 인터넷 트레이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더욱 파격적으로 주식 거래, ETF 및 옵션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저축과 투자를 도왔다. 2020년 3분기 현재 회사의 고객 자산은 4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 찰스 슈왑은 다양한 비영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아내 헬런과 함께 교육, 빈곤 방지, 보건 관련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의 회장직을 10여 년간 맡아 현대미술 후원에 열정을 쏟기도 했다.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슈왑을 경제교육자문위원회 회장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일반인의 금융 지식을 고양할 방법들을 대통령 및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수십 년간 변화를 거치며 규범과 관습에 도전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찰스 슈왑이 전하는 이야기는 사회,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넘치는 지금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자신의 투자에 확신과 원칙을 가질 수 있고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불변의 통찰을 알려준다. 차례, 감수의 글 들어가며 제1부 시작, 제2부 급상승, 제3부 호황과 붕괴, 제4부 반등, 제5부 결국 시간이 증명한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수의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의 글. 찰스 슈왑 보통 사람들을 위한 주식 투자의 세계를 열다. 13년 전 미국에서 학업과 인턴을 병행할 때 주식 계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당시 나의 선택은 찰스 슈왑이었다.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권사들은 몇 군데 있었으나 계좌 개설하기에도 가장 편리했고 주식 거래 시스템, 특히 저렴한 수수료를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을 생각할 것도 없었다. 그렇게 나와 슈왑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창업자인 찰스 슈왑의 책에 대한 감수를 받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됐다. 증권업이라는 같은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면면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니 실로 감회가 새롭다. 찰스 슈왑은 1963년 인베스트먼트 인디케이터라는 투자 주간지를 발간하면서 증권업 경력을 시작했다. 그의 회사는 1971년 퍼스트 커먼더와 합쳐 전통적인 소매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듬해 다른 합작선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명실상부한 독립증권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약 50년이 지난 현재 찰스 슈왑 코퍼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꾼 이 회사는 총자산 320조 원, 연간 매출액 12조 원, 종업원 수 2만 명, 시가총액 100조 원을 상회하는 거대 증권회사로 성장했다. 개인 찰스 슈왑은 2008년까지 CEO로 재직하다가 은퇴했지만 여전히 회사의 대주주로 그의 재산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전형적인 성공한 기업가 혹은 부유한 금융인으로 연상된다. 하지만 지금의 찰스 슈왑을 만들기까지 일과 인생에 견뎌야 했던 굴곡들을 알게 된다면 찰스 슈왑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부를 쌓게 하는 주식의 힘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업계에선 룰을 깬 이단아, 개인 투자자에겐 시대의 영웅. 찰스 슈왑은 대주주이자 대표가 된 후 전형적인 위탁 판매 증권회사를 미국 내 최대의 저비용 할인증권회사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기존 증권사들이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데 항상 불만을 가졌는데 예를 들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과 고객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다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그는 업에 대한 뛰어난 해안을 기반으로 기존 증권계가 시도하지 못했거나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과감하게 시작했다. 이 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여기다. 그는 사업적 기회를 포착하는 데 탁월했고 그 기회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제도 변경을 연결시키는 데 있었다. 이를 해결한 할인 증권회사라는 방식은 기존 경쟁자들에게는 파괴적이었지만 소비자들, 개인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찰스 슈왑은 보수적인 미국 증권계의 이단아인 동시에 개인 투자자에겐 시기적절하게 등장해준 영웅이었다. 과감하지만 무모하지 않은 창업가. 하지만 고객들의 불만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당장 시도할 만큼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위험을 높이는 선택일 수도 있다. 찰스 슈왑은 두 가지 부분에서 시장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고객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조사하고 주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브로커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 증권회사들의 고비용 거래 수수료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찰스 슈왑이 그렇게 생각한 배경은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우선 완전히 새로운 고객 기반을 계획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대상으로 즉 시장에 열정이 있는 사람, 자신의 재정적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사람, 투자할 주식을 직접 조사하고 선택하는 사람, 브로커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째서냐고? 나 역시 그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 중 일부는 내 소식지를 오랫동안 구독했다. 찰스 슈왑이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차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두 번째 배경은 규제의 변화였다. 시작은 1974년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업에 대한 수수료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한 때였다. 중개 수수료가 자율화되면서 각 증권사는 고객들의 거래 수수료를 원하는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자들이 수수료 이익을 줄어들 것을 걱정하며 주저하는 사이 찰스 시왑은 때를 놓치지 않고 거래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했다. 물론 기존 경쟁자들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가져와야 하는 도전자의 입장이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지만 고객들의 불만과 이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찰스 시왑이 무모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계산 또한 미리 돼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동적인 경영자. 찰스 시왑은 사업적 기회를 포착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회를 살려 사업으로서 만드는 행동력도 뛰어났다. 1975년 5월 1일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식거래도 여느 판매 행위와 다를 것이 없고 오로지 시장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는 어지러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기대로 흥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찰스 시왑 앤드 컴퍼니를 새로운 형태의 위탁 매매 증권회사로 재출발시키는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읽으면서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강력한 의지의 경영자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 중에 기업가로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생각에 그칠 뿐이니까 말이다. 현대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 투자의 대중화를 이끈 선구자. 찰스 시왑의 혁신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영업 직원들의 연봉 체계를 기존 수수료 기준에서 근무 시간 기준으로 바꾸고 고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문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시스템도 마련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고객들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했고 결과적으로 고객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이를 통해 찰스 시왑은 고객들이 단순히 급여 소득자에 머무르지 않고 투자자 그리고 돈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그의 혁신 정책과 추진력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에서도 잘 보여진다. 찰스 시왑은 문서 작업을 컴퓨터로 대체하는 것에 늘 적극적이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주요 증권사들 중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상장, 비상장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거래 수수료도 기존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2000년대 들어 시왑은 모바일 앱을 통한 거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렇게 신기술을 발빠르게 도입함으로써 주식 대중화 시기에 큰 성공을 이뤘다. 낙관적인 태도로 성장의 힘을 믿는 투자자. 찰스 시왑의 평생에 걸친 도전과 성취는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대의 명분을 가진 기업가가 어떻게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끝까지 추진하는지에 대해 잘 알려준다. 찰스 시왑과 그의 회사는 시작부터 끊임없는 장애물들을 경험했지만 원칙을 지키고 인내하며 낙관주의를 기반으로 금융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며 이상을 현실로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우리에게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실험을 계속하라고 격려한다. 찰스 시왑의 이야기는 기업가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더라도 배울 점이 많다. 그가 쓴 아래의 내용만을 봐도 우리는 투자자로서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성장과 기회는 상호 보완적이다. 성장할 때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기회는 공유된다. 성장은 고객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구상할 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직원들은 성취감을 얻고 이는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연 성장이다. 기업이 기회를 발견하고 관련 투자를 단행한 후 가능성이 실제 실적으로 현실화되는 사이클을 거치고 또 이러한 성장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되려면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의 기본 원리는 결과적으로 기업 성장의 결실을 투자자가 공유받는 것이다. 이를 성장 기업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보다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찰스 슈왑은 기업의 존재 이유가 성장이라고 단언하면서 성장할 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내부 직원들에게도 성취감과 개인적 성장을 안겨준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기에 이 문장만으로도 이 책을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워렌 버핏은 이 책의 추천사로 그를 오랫동안 존경해왔다. 이 책을 읽으면 이유를 알 것이다 라고 했다. 책을 읽고 나니 나 역시 찰스 슈왑에 대해 버핏이 극찬한 이유를 명확히 알 것 같다. 그는 시대의 혁신가인 동시에 뛰어난 투자자였기 때문이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온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 들어가며 1970년대 초 찰스 슈왑을 설립할 당시 미국에는 주식 위탁매매 전문 증권회사가 수백 곳 있었지만 그 중에 내가 원하는 회사는 없었다. 중간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 접근하려는 투자자, 종종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도 있는 값비싼 조언이 필요 없는 독립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특화된 증권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이런 생각 하나로 출발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40년간 특별한 회사를 키웠다. 그 사이 꿈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확장됐고 마침내 사람들의 투자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제1부 시작. 제1장 메이데이. 누구에게나 운명의 날이 있다. 1975년 4월 30일 수요일이었다. 금융서비스 업계 사람들에게 메이데이로 기억될 그날의 하루 전이었다. 날씨가 화창했는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특유의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봄철 내내 투자자들이 들떠 있었던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 닉슨 탄핵의 악몽은 지나갔고 시장은 베트남 전쟁을 뒤로하고 다시 움직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가지수, 이하 다우지수는 12월 말 이후 50% 가까이 상승했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희망에 차 있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고 믿기에는 이제껏 본 것이 너무 많았다. 38살 생일을 석 달 앞둔 시점이었다. 10년 동안 1000포인트 문턱에서 맴돌던 다우지수가 최초로 역사적인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1972년 11월 14일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800선을 약간 웃돌았다. 다우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나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1982년 12월 21일이 돼서야 1000포인트를 완전히 넘어선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한동안은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릴 뻔했다. 주식시장이 20년간 침체를 이어간다면 누가 증권회사를 설립하겠는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독립해서 세 번째 도전하는 창업이었다.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기회는 몇 번이나 있을까? 더구나 나는 수십만 달러의 빚을 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 동업자 한 명이 내놓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크로코뱅크에서 자금을 빌렸고 이혼 후 상당한 신용대출도 떠안았다. 재혼을 했지만 이렇다 할 자산은 없었다. 소살리토의 작은 아파트에서 헬렌과 함께 딸 케이티를 키우고 있었다. 헬렌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일을 했고 나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수수료 관련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면서 가능해진 증권거래 수수료를 할인하는 실험을 1년째 하고 있었다. 나는 미지의 영역에 있던 셈이었다. 바로 그 수요일 정말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내내 맴돌았다. 메릴 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1년간의 시범 운영이 끝나면 완성된 규제의 법제화가 추진될 것이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었다. 1914년 전설적인 찰스 메릴이 월스트리트를 대중 곁으로 라는 기치 아래 설립된 메릴 린치는
리테일 브로커 리지 부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최고였으며 유가증권 언더라이팅 규모만도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국 곳곳에 지점을 운영했고 의욕 넘치는 브로커 수천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메릴 린치는 미국을 낙관합니다. 라는 구호를 알 정도였다. 찰스 메릴은 중산층에게 투자 세계를 개방하겠다며 회사를 설립했다. 나는 그 목표를 높이 샀다. 그는 1940년대에 이미 수수료가 아닌 급여 형태로 브로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실험에 최초로 나서며 기존 시스템이 안고 있는 심각한 이해출동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 나 역시 오랫동안 반감을 가졌던 문제였다. 그러다 1970년대 초반 도널드 리건 체제가 되면서 과거 방식으로 회귀했다. 수많은 브로커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이유였다. 메릴 린치는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이었다.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메릴 린치가 네가 하는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서면 그땐 뼈도 못 추릴 거야. 걱정은 됐지만 메릴 린치는 월스트리트 기득권층의 확고한 일원이었다. 메릴 린치의 사업은 수많은 수수료 기반 브로커와 고수익 투자은행 부분, 리서치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메릴 린치도 규제 완화에 대응해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낮춰야 했고 그렇게 된다면 내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봐야 했다. 우리처럼 작은 회사가 메릴 린치 같은 업계 거물을 상대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수요일 아침 이런 고민을 하며 여느 때처럼 일찌감치 몽고메리 스트리트 120번지에 도착했다. 몇 안 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작은 사무실이 있는 2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집어들자 일면에 메릴 린치가 5,000달러 미만의 거래 대부분에 대해 위탁 매매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정말일까? 수수료 인상하기로 했다고? 나는 메릴 린치가 보수를 낮추고 수수료를 우리 수준으로 낮춰 우리의 기회를 가로챌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메릴 린치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가격을 올리고 대형 기관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를 활용했다. 일단 충격이 가라앉자 절로 웃음이 났다. 나는 기회를 발견했고 제대로 활용하기로 작정했다. 이제껏 험난하고 먼 길을 걸어왔지만 그날 찰스 슈왑의 진정한 시장 기회를 찾은 듯했다. 끝내주는 사업이 되겠군. 나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불만에서 시작된 혁신의 씨앗. 어린 시절 아버지 덕분에 지역신문에 실린 주식 시세표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투자라는 개념이 좋았다. 주식은 우리 경제에 일어나는 마법을 일부나마 담아내며 우리도 노력하면 그 마법에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상상력을 자극했다. 가슴이 뛰었다. 나는 투자야말로 재정적 독립에 이르는 수단이라고 확신한다. 투자는 단순히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 것을 넘어 성장하는 경제에 참여하는 수단이다. 나는 낙관주의자이며 이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한 궁극적인 행위가 투자라고 생각한다. 투자를 할 때는 오늘 투자한 돈이 불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불 밑에 돈을 묻어두는 편이 낫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1970년대 찰스 슈왑을 설립하면서 투자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투자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다. 투자자들이 시장에 접근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평균 수수료와 스프레드 비용만으로도 투자자들의 자금이 무려 10% 가까이 잠식됐다.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할 때는 대개 9%의 판매 수수료가 부과됐다. 투자금 대비 9% 수익을 올려야 비로소 손익 평행을 이룬다는 뜻이다. 높은 수수료의 상당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자문의 대가라고 하지만 정말 쓸모있는 자문에 대한 대가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진입 비용이었을까? 월스트리트는 1792년 버튼우드 아래서 출범한 첫날부터 수수료를 관리했다.
그곳에 모인 회원들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설립해 회원끼리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수수료는 개별적으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찰스 슈왑은 사실 이런 불만에서 출발했다. 나는 원래 개인 투자자였다. 자신의 재정적 운명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에 주식에 대한 조사도 직접 했다. 사실은 주식을 추적하며 느끼는 전율이 좋았다. 무엇을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브로커의 미심쩍은 조언은 필요하지 않았고 이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브로커리지 사업의 이해 충돌 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것이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증권회사들은 동시에 투자은행이기도 해서 차이니즈 웰이라는 장치를 마련하고도 개인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었다. 수수료 기반으로 일하는 영업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고객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거래를 일으키는 것들이 그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다. 그들의 잘못은 아니었다. 그저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개혁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제기된 끝에 증권거래위원회는 100여 년을 이어온 월스트리트의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 과감한 실험에 나섰다. 옛 제도 아래서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촘촘한 규제로 위탁매매 수수료가 고정돼 있어 주식을 거래하려면 높은 비용을 치러야 했고 그 비용은 정해져 있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월스트리트는 그런 식으로 돌아갔다. 소규모로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활용할 지렛대가 전혀 없었던 반면 대형 트레이더는 갈수록 비리해졌고 다양한 지렛대를 확보해 활용했다. 그들은 특별 혜택, 비공개 할인, 이면 거래, 편법적인 상부상조 등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교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수수료 사자 분배도 그중 하나다. 어이없게도 주문을 넣은 대형 기관에 일부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수료 수익을 나눠 갖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연금이나 뮤추얼 펀드 같은 기업 투자자가 주식 1만 주를 매수하면서 주당 1달러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수수료 1만 달러 중 4분의 1은 해당 기관 투자자에게 리서치 자료를 제공한 회사에 돌아간다. 다음 4분의 1은 여행 경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이다. 그 다음 4분의 1은 모두가 하룻밤 어울리며 운동 경기를 관전하거나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고 근사한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유흥비로 쓰인다. 나머지 4분의 1이 위탁 판매 주문을 처리한 증권회사의 몫이다. 더 큰 규모의 10만 주를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분배할 전체 수수료가 10만 달러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1970년대 초반에 이르자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통제되지 않았고 뭔가 조치가 필요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방식이 내키지 않았고 증권거래위원회도 달거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의회도 관여했다. 쉽게 말해 대형 트레이더의 영향력은 커지고 뉴욕 증권거래소는 거센 압박에 직면했다. 변화는 불가피했다.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어느 정도 가격 협상력을 갖췄고 주문을 받으려는 브로커들 사이에 경쟁을 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가? 거래량이 100주 미만인 사람들은 나는 증권업계 규제 완화가 가져올 중대한 변화를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찰스 슈왑을 설립했고 그 초점은 개인 투자자에게 있었다. 내가 처음 쓴 채 직접 하는 주식 거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모든 투자자는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다. 불공정, 부풀려진 수수료, 잘못된 조언을 하는 브로커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추악한 사실은 브로커가 조언한 투자 대상의 위험성이 클수록 브로커의 몫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수많은 정통적 증권회사는 규제 완화가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했다. 규제 완화 이후 1975년에 30곳이 넘는 뉴욕 증권거래소 회원사가 문을 닫았고 100개 이상의 증권회사가 사업을 접거나 합병됐으니 충분히 그럴 만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기존 시스템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계획의 명분을 진전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더 많은 대중의 몫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사업을 키울 기회였다. 나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고 스킨 인 더 게임을 할 본격적인 시도였다.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 수반되는 온갖 잡다한 것들, 즉 오염된 리서치 결과, 빗나간 분석, 엉터리 추천 등 과거 월스트리트의 비싼 수수료를 정당화한 모든 수단을 배제하고 단순히 주식거래 서비스만 제공해 간접비를 줄이고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며 가격을 최대 75% 내려도 이익을 내는 것이 가능했다. 내 고객은 분명했다. 바로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었다. 설령 할인증권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다른 할인증권 회사를 만족스럽게 이용했을 것이다. 이런 서비스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런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 1975년 5월 1일 증권거래위원회는 규제 완화 시범 운영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주식거래도 미국에서 이뤄지는 여느 판매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즉 오로지 시장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된다고 발표했다. 물론 나는 이 기회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